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8쪽을 펴보겠습니다. 8쪽에 돌림 힘이 나와 있는데요. 돌림 힘은 토크예요. 토크는 R 벡터와 F 벡터를 곱하는 건데 크로스 벡터라고 그래요. 크로스 R 크로스 F인데요. 이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큰 복잡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차동우 교수님의 벡터 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벡터의 곱셈은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네, 한번 스칼라와 벡터의 연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의 경우에 스칼라에다 스칼라를 더하면, 저거는 그냥 더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것의 기호를 우리 표시하는데 뭔가 통일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먼저 그냥 더하는 거. 스칼라에다 스칼라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칼라에다 스칼라 더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칼라를 스칼라로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네, 스칼라 나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니까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걸 더하면 역시 숫자 하나짜리 나오고,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거 곱해도 역시 숫자 하나짜리 나와서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칼라하고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하고 빼고 할 때는 같은 종류만 더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더해지거나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됩니다. 벡터는 3개의 숫자로 대표되지요. 스칼라는 1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그 1개의 숫자를 벡터의 3개의 숫자에다 모조리 곱해줘야 돼서, 그러면 숫자가 몇 개 나오느냐? 3개 나옵니다. 그 결과는 벡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역시 벡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벡터량과 벡터량을 곱하면 스칼라량이 될 수도 있고 벡터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이것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고 벡터가 되기도 하고, 또 무엇도 되냐면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대학교 때는 배울 경우가 별로 없는 텐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3차원에서 하나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스칼라이고 3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벡터이고, 이게 3의 원승이죠. 3의 제곱 9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텐서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 결과가 3가지, 서로 다른 곱하기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벡터 곱하기를 대표하는 기호도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칼라가 되는 곱셈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곱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곱셈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사실 우리 그냥 스칼라 할 때도 곱하기를 가위표로 하기도 하고 그냥 점만 똑 찍기도 했죠. 스칼라 곱셈에서는 이것을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벡터를 배울 때는 취향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약속을 딱 했습니다. 벡터에서는 점으로 표현할 때는 그 결과가 반드시 스칼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벡터곱은 어떻게 되냐? 벡터곱은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가위로 표시합니다. 다행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곱하기를 표시하는데 여러 가지 기호를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스칼라를 곱하는 데 이용했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결과가 벡터가 되는 것을 구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텐서곱은 어떻게 될까? 어떤 걸 쓰냐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두 벡터를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곱하면
그래서 벡터가 스칼라곱이나 벡터곱을 만들려면 반드시 중간에 뭐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옛날에 XY 그럴 때는 XY 가운데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없었죠. 이때는 우리가 스칼라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를 다룰 때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아주 엉뚱한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가 텐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벡터를 곱했을 때 스칼라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점을 찍고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가위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스칼라 곱했을 때 우리 스칼라 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스칼라 곱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결과가 스칼라라고 그랬으니까 숫자 하나로 대표됩니다. 이 숫자 하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A와 B는 벡터니까 숫자 3개로 대표가 되죠. 이렇게 숫자 하나를 만드는 방법 봤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대응하는 숫자를 곱해서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두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세 번째 숫자끼리 곱해서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더하면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듯하죠. 네, 이것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이걸 어떻게 읽냐면 A.B 이렇게 읽어요. 또는 A와 B의 스칼라 곱 또는 A와 B의 내적 이렇게 읽는데 이 A.B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B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A는 벡터 A의 크기입니다. 우리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했으면 그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어요. 네, B는 B 벡터의 크기고 세타는 A와 B의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라고 한다면 사이각은 뭐예요? 이게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AB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네, 이 A의 길이에다가 A, B 코사인 세타면 여기까지가 되죠. 이게 B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거를 곱하는 것이 바로 스칼라 곱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순서를 바꿔 쓰더라도 똑같습니다. A.B가 B.A하고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써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칼라 사이의 곱셈도 교환 법칙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 아까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한 것이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좌표계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숫자로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A.B는 AB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단위 벡터들 사이의 스칼라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단위 벡터 보면 X라는 단위 벡터가 있으면 이 X라는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사이각은 얼마입니까? 0도죠. 그래서 X.X는 1이 되겠어요. 그런데 X.Y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각이 90도죠. 90도면 코사인 90도는 0이죠. X.Y는 0입니다. 자,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놈들은 같은 놈들 X.X, Y.Y, Z.Z는 요건 다 1이지만 서로 다른 거는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단위 벡터 사이의 스칼라 곱은 1이고 다른 단위 벡터들 사이의 스칼라 곱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구하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벡터를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세 항하고 세 항을 곱하면 전부에서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항이 많이 나옵니다. 9개가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X.X, X.Y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죠. 근데 이런 거 중에서 몇 개만 0이 아니었습니까? 3개만 0이 아니었습니다. 3개가 어떤 거였어요? 같은 거였죠. 같은 거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A1, B1, 그 다음에 A2, B2, 그 다음에 A3, B3 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대략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는
AB 코사인 세타인데 무엇하고 같으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간단히 표시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크로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크로네커는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 박사를 받긴 했지만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수학은 취미로 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 물리와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크로네커 델타 기호는 어떤 기호냐면 여기 델타자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밑에다 첨자를 했어요. 이 첨자가 같으면 1, 다르면 0입니다. 그래서 델타 11은 1, 델타 22도 1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아주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x hat, y hat, zhat을 x1hat, x2hat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단위 벡터들의 스칼라 곱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xi hat 더하기 xj hat은 델타 ij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들을 몽땅 다 9개의 식을 하나로 표시하는 셈이 됩니다. 편하죠. 이렇게 표현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계산할 때 이 표현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칼라 곱은 또 무엇에도 이용이 되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같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A는 A 제곱하고 코사인 0도가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A.A는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제곱인데 이게 바로 A제곱이니까 바로 크기는 무엇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각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벡터가 직교하는 걸 찾아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라는 걸 가지고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냅니다. 두 벡터의 각 성분의 곱을 더한 것이 0이면 직교 여부를 이 스칼라 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는 항상 스칼라 곱으로 판단하면 아주 쉽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벡터의 스칼라 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리할 것 같으니 이렇습니다. 벡터를 곱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스칼라 곱이었고 다른 하나는 벡터 곱인데 스칼라 곱을 부르는 이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인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점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닷 프로덕트 이렇게 합니다. 벡터 곱은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은 영어로 하면 아우터 프로덕트가 되겠어요. 기호를 가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가위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한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이용하면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칼라 곱은 어디에 이용이 됐습니까? 크기와 직교성을 구하는 데 이용이 됐죠. 이렇게 해서 스칼라 곱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벡터 곱셈의 두 번째 벡터 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스칼라 곱은 정의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정의가 AB 코사인 세타 그랬죠. 그리고 스칼라 곱은 이 숫자 하나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벡터 곱의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벡터 곱은 그 결과가 벡터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벡터 곱은 A 크로스 B는 C는 단위 벡터입니다. 벡터 곱을 한 결과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AB 사인 세타입니다. 스칼라 곱은 코사인 세타인데 벡터 곱은 사인 세타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벡터 곱을 한 결과는 숫자 3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B 사인 세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벡터 곱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우리 이렇게 작대기를 표시하는데 A 크로스 B의 크기는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크기를 만약에 똑같은 벡터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두 벡터의 사이각이 얼마가 됩니까? 0도지요. 그래서 A 크로스 A 하면 0이 됩니다. 같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다. 그런데 이 0이면 크기가 0이면 벡터를 곱한 것도 0이죠. 근데 여기서 0이 된 건 왜 0이 됐냐면 사이각이 0이기 때문에 0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벡터가 아니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0입니다. 두 벡터가. 방향이 같거나 반대되더라도 사인 180도도 0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일한 두 벡터의 벡터 곱은 0이다. 또 여기에 평행한 두 벡터의 벡터 곱은 0이다. 반평행해도 벡터 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A 크로스 A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면 A 크로스 B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정의가 이렇습니다.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으면 A 크로스 B는 A와 B 모두의 수직입니다. 모두의 수직이면 A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어야 되죠. A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이 있어요. 여기 평면이 있으면 수직이 이쪽으로 가든가 아래로 내려가든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A 크로스 B는 A에서 B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오른나사는 우리 오른손 좌표기 될 때 한번 했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나사가 오른나사입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게 A 크로스 B의 방향이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크기가 1인 벡터가 이 C#이라는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C라는 벡터를 여기다가 곱한 거 A 크로스 B죠. 그걸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이 된다고 그랬죠? B도 마찬가지로 C하고 곱하면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크로스 B는 A와도 수직이고 B와도 수직이고 또는 A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B 크로스 A의 방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A 크로스 B의 방향하고 B 크로스 A의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A와 B가 만드는 평면은 같죠. 그 평면의 방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A 크로스 B의 방향은 여기 A에서 B로 오른나사를 돌린 거라면 B 크로스 A는 B에서 A로 오른나사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B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AB 사인 세타나 BA 사인 세타가 같지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그래서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크로스 B가 B 크로스 A와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냐면 같지 않고 어때요?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방향이 반대인데 방향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벡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두 개를 교환했더니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벡터의 벡터 곱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벡터의 벡터 곱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숫자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3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가 있는데 A와 B의 숫자가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곱해가지고 숫자 3개를 어떻게 만들까?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행렬식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 압니까? 네,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하면 저걸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은 A2, B3 빼기 A3, B2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3, B1 빼기 A1, B3가 되고 세 번째 숫자는 A1, B2 빼기 A2, B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건 그냥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아내면 좋겠습니까? 우리 스칼라 곱할 때 어떻게 했더니 잘 알아내게 됐어요? 네,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용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들 사이에 벡터 곱을 구하도록 하겠어요. A 크로스 B는 CAB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X 크로스 X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벡터죠. 0이죠. 그래서 X 크로스 A, Y 크로스 Y, Z 크로스 Z는 0입니다. 근데 X 크로스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 좌표계에서 X에서 Y로 돌리면 Z 방향이 되죠. 근데 X에서 Z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y 크로스 x는 마이너스 z가 되고 y 크로스 z는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들 사이에 벡터 곱은 이렇게 쉽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의 경우에는 같은 단위 벡터들 사이가 1이고 다른 놈들이 0이었는데 여기 벡터 곱은 반대죠. 같은 단위 벡터 사이의 벡터 곱은 0이고 다른 단위 벡터 사이의 벡터 곱은 순환 순서를 따릅니다. 이 순환 순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XYZ, XYZ, XYZ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YZ가 되면 X가 되고 ZX가 되면 Y가 되고 이러는 것이 순환 순서입니다. 그래서 XYZ, XZ 하면 이건 순환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YZX, 그 다음에 ZY도 이거 순환 순서가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ZXY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A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돼 있다면 두 개를 벡터 곱합니다. 곱했어요. 자, 벡터 곱해서 세 항 있고 세 항을 벡터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해서 9개의 항이 나오죠. 9개의 항이 나오면 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x 곱하기 x는 0, x 곱하기 y는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x짜리만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A2, B3 빼기 A3, B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써서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바로 무엇과 똑같게 됐습니까?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두 벡터 사이의 벡터 곱은 단위 벡터들의 벡터 곱을 이용할 것 같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두 벡터의 벡터 곱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외워야지 되겠어요. A 벡터와 B 벡터를 벡터 곱했을 때 첫 번째 성분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분은 X니까 여기 순환 순서를 합니다. A2, B3. 여기에 첫 번째니까 1, 2, 3 하는 거예요. 빼기 3, 2.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죠. Y 순환 순서가 뭐가 됩니까? 3, 1이죠. 그래서 3, 1 빼기 두 개 바꿉니다. Z는 순환 순서가 1, 2죠. 빼기 순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곱하는 것을 조금 연습하고 외워둬야지 되겠어요. 우리 두 벡터의 벡터 곱은 새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이 벡터 곱 아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미리 좀 연습해 둬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스칼라 곱에서는 델타 기호를 이용해서 크로네카 델타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히 표시했듯이 벡터 곱도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태리의 네비치비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텐서 해석을 상대성 이론에 적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텐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벡터와 벡터를 곱했을 때 스칼라 곱, 벡터 곱 또 하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식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이 기호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레비치비타 기호다라고 부릅니다. 레비치비타 기호는 입실론자를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첨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크로네카 델타는 2개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었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달라야지만 값을 갖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또는 3개가 다 같으면 그러면 0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를 때 IJK가 순환 순서이면 1, 2, 3, 2, 3, 1, 1, 2, 3, 2, 3, 1, 3, 1, 2 이런 순서면 1이고 그 다음에 반순환 순서면 1, 2, 3의 반순환은 1, 3입니다. 그 다음에 2, 3, 1의 반순환은 2, 1, 3 이렇죠. 이런 반순환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그런 기호를 레비치비타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2의 3, 2, 1, 2의 1, 3, 2, 2의 1, 3 이런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몽땅 다 둘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전부 0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비치비타 기호를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 벡터들의 벡터 곱을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복잡한 거였죠. 이걸 식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식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xi 크로스 xj는 여기다가 입실론 ijk하고 xk 한 다음에 k에 대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입실론 ijk에 k를 더할 때 k를 1, 2, 3 이렇게 더하는데 어떨 때만 0이 안 됩니까? 여기 1이면 전부 다 다를 때만 0이 안 되죠. 그래서 IJK가 I가 1, J가 2면 뭐만 0이 아니냐면 1, 2, 3에서 K가 3일 때만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X3의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비치비타 기호를 이용할 것 같으면 9개의 단위 벡터들의 벡터 곱을 한 개씩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벡터의 벡터 곱은 무엇에도 이용이 되냐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으면 이 넓이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밑변의 길이가 a이고 그다음에 저기가 b면 높이가 h라고 하면 자,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h가 높이죠. 그러면 이 h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b 사인 세타가 h죠. 그래서 2분의 ab 사인 세타가 h인데 넓이인데 근데 ab 사인 세타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두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와 같죠.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 곱이 C의 AB 사인 세타니까 삼각형의 높이는 두 변을 가리키는 벡터를 찾아낸 다음에 이것에 벡터 곱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곱에 대해서 정리할 것 같으면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교가 되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레비치비타 기호를 할 것 같으면 단위 벡터의 벡터 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벡터의 벡터 곱은 평행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벡터 곱 해가지고 0되면 어떻습니까? 두 벡터는 평행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강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2강에서는 물리량하고 물리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각좌표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에서 벡터의 덧셈 그 다음에 곱셈 중에서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2강을 끝내고 다음 주 3강에서는 우리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차동우 교수님의 벡터 도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벡터와 벡터를 곱했더니 스칼라가 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2일 공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W는 이퀄 F가 뭐예요? 힘의 벡터죠. 벡터죠. 힘 곱하기 S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변유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S 벡터 F 벡터하고 S 벡터가 가운데 점이 찍혔어요. 도트 프로덕트죠. 도트 곱 그러면은 F 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결과가 크기가 fs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단위가 줄로 나왔죠. 에너지다 이거예요. 에너지 1의 단위.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는 1 W는 이퀄 F 벡터와 S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에서 나온 게 fs 코사인 세타. 단위는 줄 스칼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크로스 곱은 이제 금방 토크에서 나왔죠. F 벡터와 R 벡터. R 벡터 크로스 F 벡터 했더니 RF 사인 세타고 방향은 4개의 손가락을 주먹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움켜 쥐어 보세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그랬을 때 그게 반시계 방향일 때는 천정을 가리키죠. 윗방향을 가리키고요. 자 R 크로스 F가 그래서 4개의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감아쥐 보세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은 엄지척을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방바닥을 향하게 되죠. 시계 방향을 회전하면은 아래쪽을 방바닥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물리에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전자기력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자기력 F 벡터는 전자기력 F는 BIL입니다. BIL 힘 곱하기 전류 방향 곱하기 L 길이 전선의 길이였죠. L. 그러면은 F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장 벡터예요. B 벡터. 그다음에 I 전류 벡터예요. 두 개가 크로스 벡터가 됐어요. 그랬더니 전자기력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더라 해가지고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나왔었죠. 그걸 뭐 오른손으로 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나왔죠.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뭐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 그랬더니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F 방향 이렇게 했었죠. 전자기류 방향. 하여튼 B 벡터하고 I 벡터가 크로스곱이 된 거예요. 크로스곱. 그랬더니 결과가 방향이 F 벡터가 나왔고 크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8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